방금 전 연준의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화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는데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연준의 긴축 리스크에 정말 마음을 졸여왔던 만큼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5월 FOMC 회의 저희가 방금 전에도 정리해드렸긴 했는데 지금은 특이사항을 중점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발표한 FOMC 회의 결과 사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예측이라든가 예. 페드 회의 같은 것은 시장의 혼란, 경제 주체 혼란이 있을 때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혼란하면 좀 방향을 제시해서 좀 경제 주체들이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예. 오늘 그 정 PD랑 같이 해서 FOMC 내용은 증시의 호재성으로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사실 증시의 악재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표 가지고 한번 FOMC 발표문과 그다음에 기자회견의 내용과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 PD가 사전에 그렇게 서로 협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시는 3대 지수가 더 떨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파월의 그 발언에 더 이렇게 주목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어떻게 그 파월의 기자회견과 함께 사실 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파월의 발언보다도 사실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는 FOMC의 금리 인상 중단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달러 인덱스는 원래 파월의 기자회견을 얘기를 한다면 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FOMC의 금리 인상 중단이다 보니까 그게 반영된다. 그럼 이제 국채는 어떻게 했을까? 국채도 한번 보여주시게요. 국채금리요. 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 중단에 더 주목하는,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중단에 시사하는 점입니다. 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파월의 기자회견 발언이 FOMC 의사와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예. 어떤 쪽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가장 노이즈 현상은 주식에 반응하지만 결국 파월의 발언이 아웃라이 돼서 달러 인덱스라든가 국채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국면이 되면 결국 파월의 기자회견의 발언은 FOMC 의사록대로 수렴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FOMC의 내용과 파월의 기자회견은 시장별로 서로 다르게 미친 것이 아주 하이라이트다 해석하는데 FOMC의 선언문이 문자가 바뀐 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건 뭐 예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0.25% 올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시사를 했죠. 이건 뭐 우리가 누차에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근데요.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절충안이다. 정치적 포퓰리즘을 감안한 페드의 파월의 정치적으로 압력을 맡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요건 이제 매파인데 정치적으로 압력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절충적인 파워플리스의 결과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리는 올리더라도 예. 향후 방향성에선 중단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증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증시를 보면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중단은 얘기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까지 좀 기대했던 시각이 월가의 기대 시각이거든요. 예. 그러나 파월이 사실 매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서 실망감이 작용해서 3대 지수가 기자회견과 함께 비교적 속도로 보면 그 시점부터 따지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월간 이선 시사기 나오겠죠. FOMC의 이렇게 의사록에서 금리 중단을 했을까? 그러면 여기에 오죽했으면 표현은 그럼 오죽했음이 뭘까?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과 파월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FOMC 의사록과 파월의 기자회견 서로 엇갈린 게 아닌가.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매파 기조를 유지했지만 언제 어떻게 또 변할까? 또 변할까? 그래서 시장의 혼란만 더 흐트러졌다. 그것이 인터마켓 간의 외환시장과 국제시장과 그다음에 증시 간에 서로 따르는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월가가 오죽했으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을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회의부터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할 만큼 미국 경제 상황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금리 인상 중단했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이번 회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매파 기조를 다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 파월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입장에서 당면의 해결해야 할 현안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충안정의 측면이 나왔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 당면한 현안,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할 만큼 당면한 현안이었을까? 시청자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일단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1분기 성장률이 1.1%니까 직전 분기에 2.6%의 반토막, 작년 3분기에 3분의 1 토막.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페드의 아무리 일선 목표가 인플레를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가져가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부담 이런 것이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예. 네, 부채 협상이 이제 임박했죠. 그렇죠. 부채 협상의 시한이 임박하는 상태에서 결국 재정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타협이 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에서 미국의 그 5년물 CDS 금리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의 CDS 금리가 디폴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보다 높습니다. 예. 5년물 CDS 금리가 75bp로 해서 중국이 73bp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사이드에서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못하니까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페드가 좀 보완적 수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책 압력이라든가 시장의 압력이 들어갔던 측면 이런 것이 감안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어제도 M2 중과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페드의 문구 중에 신용 긴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신용 경색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용 긴축은 좀 시청자분이 신용 긴축이 뭘까 이렇게 해서 의아해하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용어는 신용 경색입니다. 예. 경색을 그 표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신용 경색이 이 페드가 인정할 만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분대를 계속하면 신용 경색이 더 되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2008년, 2009년 사실 서프라임 같은 이런 사태에 금리가 더 올 수가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더더구나 밀켄 컨퍼런스에서 보면 거기에 어조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잠시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그런 측면이 감안돼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번에 금리 인상 중단을 했을까, 시사했을까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방금 짚어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도 전해주셨었죠. 공식률이 엄청나다고. 네네. 자, 이런 뭐 제2의 금융위 가능성을 의식했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인상 국면에서 FOMC 의사록에 크레딧 크런치 이게 신용 경색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예. 이거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거든요. 앞으로 QT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제3의 보완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동안 잊혀졌던 M2 증가율 이 지표 하나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신용경색 문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경색이 어떠냐? 시청자 여러분, 3월에 M2 증가율이 마이너스 4.05입니다. 이건 대공황 이후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예. 돈줄이 그만큼 신용 팽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대부분 다 부동산이를 같은 경우에는 리스케줄링 해서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특히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들어오면 리스케줄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상업용 시장이 견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신용 경색이 딱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용 팽창이 안 되다 보니까 만기 돌아오는 이 대목에 리스케줄링 하려면 어떻게 하면 페널티 금리를 줘야죠. 페널티 금리를 줘야죠. 예. 페널티 금리를 줘야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더 부실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시율이 상당히 높다. 지금 LA라든가 지금 뉴욕까지 전파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A도 공시율이 20%인데 뉴욕도 공시율이 거의 20% 근접하고 체감적인 공시율은 40%까지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렇게 사모펀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의 데모들은 블랙스톤이라든가 핑코라든가 블랙폴드라든가 워터브리지 캐피털 같은 이런 쪽에 시청자분이 부동산 사모펀드 관련돼서 이런 데는요 벌써부터 마진콜이 발생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최대 한데요. 지난번에 한번 최부하 캐스카스랑 같이 이제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이 지금 부동산의 사모펀드 현실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보면 캘퍼스라든가 그다음에 캘스퍼스 이건 이제 연기금 중에서는 1, 2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있습니다. 이 분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걸 재정하는 문제다 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겠다 해서 사실 금리를 뭐 더 계속해서 올린다 하면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자 경기는 더 위축될 거고 저렇게 부동산 사모하면 각종 금융 상품의 리치 상품 수익률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부동산이 괜찮다 해서 2년 전, 1년 전에 했던 리치 상품들이 지금 아주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중단 이것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미국 경제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디폴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한다면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랬습니다. 볼커의 실수를 너무 의식한 거 아닙니까? 법률가가 소심합니까? 소심하지 않습니까? 홍영표가 보시기에는. 일단 파월은 조금 이제 소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는 예. 일반적으로 법에 판가름하는 뭐 이렇게 앞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법의 내용을 판단하는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임성,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는 이번에 FOMC 멤버들은 FOMC의 선언문은 문구로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 이것을 시사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기자회견에 미국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자 금리 인상 중단을 했으니까 파월이 뭐냐 문자에 박히지 않는 이 대목에서 그것을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겠느냐 직전에 바로 그런 기대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파월은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을 조기에 중단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인플레가 재발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1980년대 볼거의 실수. 저기 이제 볼거의 실수가 왜 나오는지 다들 이거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볼거의 실수를 좀 의식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거의 실수를 파월이 저지른다면 법률가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더구나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파월의 책임론을 불거지는 상태에서 역대에서 보면 가장 지금까지 1913년 페드가 이렇게 사실 설립한 이후에 가장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에클스거든요. 그리고 볼커는 인플레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볼커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바로 그렇거든요. 바로 볼커의 실수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역대로 보면 에클스와 그다음에 볼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당신이 누가 파월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그럼 명예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소심성을 발행해서 FOMC 의사록에서 보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지만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오히려 연내에 금리 인하에 성급한 기대는 아주 못을 박는 이런 분위기가 결국 파월의 기자회견에 의해 3대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배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회의에서 이 FOMC 발표문과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좀 엇갈린 만큼 앞으로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월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FOMC, 파월의 FOMC 이렇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해서 당장 6월 달부터 금리 인상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이유는 페드의 기본 원칙이 고스탑 홀드 원칙입니다. 한번 예.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률가는 원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대로 금리 인상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겠다. 어떻게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예. 근데 사실은 뭐든지 단기에 빨리 금리를 올렸을 때는 금리 인상 중단에서 마무리될 시점에
굉장히 과거의 증시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성급한 금리 인하에서 찬물을 끼얹다 보니까 월가에서 뭐 과거의 모습 보면은 금리 인상 중단 마무리될 때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언동선을 지나서 금리 인상 국면을 지나서 이제 마무리될 봄날이 왔는데요. 봄날이 보면 가장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속부터 얼음 속부터 따뜻한 물이 돼가지고 위에는 그대로 있지만 밑에 얼음이 다 녹아버 떨어졌거든요. 그 홍앵커가 뭐냐? 얼음이 이렇게 다 있는 것을 해서 거기다 탁 넣으면 그냥 빠지게 되거든요.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월가에서 보면 빨리 좀 금리를 낮춰달라. 민주당 의원에서도 빨리 좀 금리를 좀 낮춰달라.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한 그 금리 인상 기대에 대해서 찬물이 꼈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목은 왜 그러냐면 성명서 내용은 이전에 작성된 겁니다. 금리 인상 중단가 페드의 회의 결과와 함께 바로 반영된다는 것은 문자화된 것은 이미 이미 페드 직전에 비밀 유지를 원칙을 지키면서 사실상 그게 반영된 거다. 근데 기자회견 내역은 FOMC 끝나고 나서 새롭게 변동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서 그 모두에서 외시장별로 증시는 파월의 기자회견에 반응했는데 달러 가치는 FOMC 의사락에 반영하고 국채 시장은 FOMC 의사락에 반영했는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은 예. 결국 파월의 저 얘기가 과연 지켜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우리 시청자분한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에 파월이 매파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주 오히려 거꾸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연내에 사실은 그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UBS 시각이 이미 시청자분은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의 시카고 페드 매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파월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당장 금리가 인하되겠다 하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이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앞으로는 인플레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기라든가 사원용 부동산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더 염두에 두십시오. 주식 투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오늘 이현 캐스터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번에 금리 인상 이렇게 FOMC 중단하고 나서 시카고 페드 워치 보면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된다. 80%, 그다음에 인하된다. 25% 그렇게 나왔죠? 예. 근데 금리 인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바로 변화되는 기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정말 숨가쁘게 금리 인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페드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이 기준금리에도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건 4월 달에 한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IMF의 총계청에서 말씀드렸죠. 예. 사실 이번이 페드가 금리 인상 중단을 FOMC 의사록에서 시사한 것도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다른 국가들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금리 안전변을 역할하는 IMF가 2021년 10월 달에는 각 회원국에 금리 인상을 권유했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그런데 4월 달부터는 어떠냐? 금융 시스템 안정에 둬야 된다. 회원국들한테 금리 인상 급한 게 아니다. 금리 인상 급한 게 아니다. 금융 시스템 문제가 더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실물 경제 침체 문제가 더 급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페드의 IMF의 사실은 회원국에 대한 주문하는 우선순위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그 IMF가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들한테 올해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간접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FOMC 의사록에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던 것은 4월 달에 IMF의 내용을 볼 때에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주문했는데 예. 선도하는 페드가 2020년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던 것도 늦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인플레를 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도 IMF 입장에서는 4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금리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도는데
이번에 늦은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각계 사실 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베이비 스텝, 그다음 빅 스텝, 사이드 스텝, 그다음 백 스텝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뭐 금리 과정에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금리 인상.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인상적인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금리가 동결한다 사이드 스텝, 그리고 경계에서 금리가 내린다 백 스텝.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베이비 스텝, 빅 스텝에서 자 사이드 스텝, 백 스텝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지금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입니다. 지금 상단 기준으로 1.75%까지 벌어졌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한미 간 금리 차가 일부 일본에선 금리 차가 1.75% 사상 최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됩니다. 우리 증시 어렵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자 한국은행에 이달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사실 그 한국의 자금 이탈 부분과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 사실 금리 인상 중단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금리 이번에 올리니까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에서 마치 한눈에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시각의 뉘앙스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기조가 금리 인상 중단을 했는데 예. 오죽했으면 미국도 결국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가 부채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우리 경제가 왜 세계 경제의 달러 가치가 전부 허게 원화 가치가 유력에 약세일까? 우리 내부의 문제거든요. 예. 내부의 문제. 펀더멘탈의 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이 분위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내부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까지 실수를 저질렀죠. 2021년 8월부터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MZ-세대층과 소상공인이라든가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빨리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부작용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리 차가 1.7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이구 금통위에서 자금 이탈 방식 금리를 올려야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경제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중단 요거에 더 우선순위를 둬서 한국이 벌써 K점도표에서는 5월부터라도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이 돼서 금리 인하를 시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 시각에서 보면 이번 회의를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국이 금리 인하, 지금까지 다 금리 인하를 했던 중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이번에 페드가 금리 인상 중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금리 인하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창용 그 신임 총재께서는 역시 미국의 이렇게 페드를 따라가기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ADB 이렇게 총재에서 이렇게 총회에서 보면 여전히 매파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우리 펀더멘탈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달러 가치의 향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는 이제 달러 가치는 금리 인상 중단했기 때문에 갓달러, 킹달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화 가치가 약세가 유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 시정합니다. 오늘 NDF 환율에서 보면 NDF 환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대로 하반기 환율은 달러가 약세인 금리 인상 중단했으니까 약세 속에 오늘도 사실 달러는 가치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노이즈 현상을 보이는 원화 약세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초점이다. 근데 시정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